지난 3월 11일은 일본에게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아직까지 이때 발생한 피해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일본 대지진은 이후 꾸준한 여진을 발생시키고 있고, 얼마 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 역시 10년 전 대지진의 여진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 전인 3월 7일만 해도 일본의 수도 도쿄도의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여 일본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지진의 충격보다 훨씬 강력한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지진 대피소에서의 끔찍한 기억. 일본은 지진이 워낙 빈번해 지진 발생 시 매뉴얼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역 곳곳에는 대피소 역시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장소가 아닌 여성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흔히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그곳은 한동안 무법지대가 되곤 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미국만 해도 흑인 인권 시위나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을 때 시위대는 상점의 물건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르는 등 자신들이 마치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 마냥 행동하였죠. 일본은 워낙 매뉴얼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신들 말로는 민도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발생해도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뻔뻔한 얼굴 뒤에 감춰왔던 끔찍한 온상이 수많은 여성들의 폭로 아래 낱낱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거나 심한 경우 가족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주위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에서 대피소를 구축해놨지만 정작 이곳은 이재민들을 억압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뿐인데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싫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민들은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쉽게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빈틈을 노리는 범죄자들 역시 생겨나죠. 지진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한 여성에게 남성들이 몰려옵니다. 남편을 잃었다니 큰일이네. 밤이 되면 나에게 수건과 음식을 받으러 와라. 그날 밤 여성은 남성들에게 은밀한 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신 이상해 보이는 남성이 여자를 잡아 어두운 장소로 끌고 가 나쁜 짓을 하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네 라며 애써 못 본 척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재난 상황이니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남성은 심지어 평소에는 여성을 접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지진이 발생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대피소를 돌아다니는 전문 범죄자가 있다는 것 역시 암암리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처벌받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10년 전의 동일본 대지진뿐만 아니라 고베 대지진 때 당한 피해자들 역시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제작진은 분노하며 피해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저 당하고만 있었니? 경찰한테 바로 신고 안 했니? 그러자 피해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피난소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편인데 대체 누구에게 말하라는 것인가요? 사실 제작진의 마지막 질문도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에게 왜 가만히 당하고 있었냐는 질문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주장과 똑같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풍조는 과거 한국에도 있긴 했지만 한국은 나라가 발전하며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시민들의 의식 역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다고 하기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처참할 정도로 바닥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인권은 끔찍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폭로된 지진의 사례뿐만 아니라 연예계 이슈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룹 해체를 발표한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 미야와키 사쿠라가 한국에 남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새로 머무르게 될 소속사는 다름 아닌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져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물론 빅히트에서는 즉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문제를 일단락시키긴 했지만 이것이 일으킨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야와키 사쿠라는 우익그룹 AKB48 출신으로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녀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녀를 대한민국을 국위선양하는 국보그룹인 방탄소년단과 같은 배에 태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역시 반일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에 들어가다니 미야와키 사쿠라가 드디어 반일의 길에 들어섰나 분노하는 우익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팬들은 그녀가 한국에 남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아이돌 생태계는 아이돌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아이돌을 비난할 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혹사시키는 나라 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아이돌은 반대로 부족함, 어리숙함, 하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강조하기에 자신들의 문화가 더 건강한 문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프로듀서들은 이것을 구실로 내세워 일본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많이 시킵니다. 당장 미야와키 사쿠라의 경우만 봐도 그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미야와키 사쿠라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던 시절 그녀의 컨셉은 4차원 백치였습니다. 운동회 때 다같이 모여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혼자서만 줄넘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기괴한 행동을 보입니다. 뛰는 것에 너무 심취하여 그만 이라는 컨셉이었죠. 또한 한 예능 방송에서 그녀는 자신을 섹시한 타입은 아니지만 뭔가 남자가 요구하면 쉽게 해줄 것 같은 타입이 아닌가요? 라며 스스로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4차원 소녀라는 이미지가 그녀에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와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프로듀스 48 방송에서 역시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하였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녀를 지켜본 아이돌 팬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며 충격을 받았고 이제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 듯하다 말했죠. 그리고 이번 빅히트 영입설이 돌자 일본의 아이돌 팬들은 사쿠라는 이미 일본의 아이돌 클래스를 넘어섰다. 더러운 일본 예능계에 돌아올 이유가 없다 라며 그녀의 한국행 소식을 반긴 것입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의 끔찍한 인권 실태는 다음의 사건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아이돌 AKB48의 프로듀서 야카모토 야스시는 과거 25세의 멤버였던 오호리 메구미가 큰 인기를 얻지 못하자 어느 날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솔로로 데뷔시켜줄게. 그런데 만약 음반 판매 만장을 못 넘기면 강제로 은퇴를 시킬 거야. 그룹 내에서도 인기 최하위인 멤버 한 명이 솔로로 데뷔해서 만장 음반을 판매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야카모토 야스시는 그것을 빌미로 메구미에게 끔찍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일본의 유흥업소 캬바쿠라에서 찍었으며 뮤직비디오 컨셉은 캬바쿠라에서조차 원하는 남자가 없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솔로 데뷔곡에 있는 가사 구절에는 느슨하고 달콤한 고관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일본에서 물란한 여자를 뜻하는 속어입니다. 앨범의 포스터에서 역시 그녀의 고관절을 엑스레이로 촬영하여 일본 전역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앨범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도쿄 한복판에 실 한 오락이만도 못한 옷을 입고 나가게 했으며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옹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그녀는 불순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팬들을 안아줄 때마다 나를 엉망진창으로 해줘 라는 귓속말을 해줘야 했죠. 이외에도 지방 투어라는 명목으로 그녀는 지방 곳곳에 다니며 어르신들 앞에서 가무를 펼치는가 하면 명색이 지방 투어인데 이동수단도 숙소도 제공되지 않아 그녀는 히치하이킹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겨우 8,585장의 앨범밖에 팔지 못하였는데요. 충격과 상심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녀는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던 만큼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었는데요. 절망하는 메구미 앞에 그녀의 동료 멤버들이 나타나며 메구미를 위해서 우리가 앨범 판매를 거들었어 라고 서프라이즈 발표를 합니다. 이것까지 합산한 최종 앨범 판매량은 1125장, 간신히 강제 은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서 야카모토의 감동적인 편지 낭독이 시작됩니다. 앨범 판매량이 부진해서 실망하는 널 보며 나는 화를 냈었지. 하지만 사실 모두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너의 근성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다큐멘터리의 끝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감동적인 서사시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작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강제 은퇴와 관계없이 일이 있은 후 곧장 아이돌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서전을 편찬하였죠. 나는 당시 너무 힘들어서 매일 과호흡이 오고 자해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저런 딸이 부끄럽지 않냐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우리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화가 난 우리 동생은 야카모토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며 울부짖었다.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나를 응원해주던 할머니는 솔로 앨범 발매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 과거 일본의 한류 붐이 불었을 때 한류 팬들은 그저 비주류에 불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대치 상황이 더욱 극에 달하는 지금, 일본 소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지닌 영향력과 매력도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이유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만큼은 자신들은 결코 모르는 이상향이 한국에서는 흔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함에 억압받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진정한 멋을 추구하는 강한 여성들이 쉽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문화계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부정하고 세계에서 인기를 얻게 된 K-팝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몰락이 있다 라는 자기 위안적 기사를 쏟아내는가 하면 이번 지진 폭로 사건의 경우 일본이 아니라 다른 국가였다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물타기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공공연히 벌어졌지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번 사건이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여성 인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버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